제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직업은 동네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별로 특별한 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전세에 살고 중고차 몰고 주말엔 마트 가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32살이던 때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저는 지금과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인 곳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꽤 힘들었어요. 대학 나와서 영어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학원 알바를 2군데 뛰면서 겨우 월세 내고 생활비 쓰는 수준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릴 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혼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의지할 가족도 없고 넉넉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내 앞에 놓인 것들을 처리하면서 살아온 그의 시벌이었어요. 월급날이 지나고 며칠 뒤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50만 원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쳤어요. 학원에서 추가로 뭔가 들어온 건가 하고. 근데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대신 그냥 숫자와 기호만 있었어요. 계좌번호 형식의 뭔가가 찍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요. 은행 앱에서 문의 버튼 눌러서 채팅으로 물어봤어요. 입금자 정보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인 계좌로 보이며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법인 계좌, 발신자 정보 비공개. 저는 그냥 차고겠거니 했어요. 누가 잘못 보낸 거겠지. 다음 달에 돌려달라고 연락 오겠지.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날짜에 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은행 창구에 직접 갔어요. 어디서 온 돈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담당 직원분이 확인해 보시더니 발신 계좌 정보가 차단된 건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법인 계좌 중에서도 특정 설정을 해놓으면 수신자한테 발신자 정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혹시 업무 관련해서 받으실 돈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직원분이 그럼 일단 두시고 혹시 다음 달에도 들어오면 다시 오세요라고 하셨어요. 다음 달에도 왔어요.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3달이 지나도록 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쓰지 못했어요.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언제 돌려달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별도로 모아뒀어요. 다른 돈이랑 섞지 않으려고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 넣어뒀어요. 3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혼자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친척이 있나? 아버지 쪽으로 연락이 끊긴 먼 친척? 근데 그분들이 왜 나한테 돈을 보내지? 혹시 어머니? 어머니가 어딘가에 살아계시고 죄책감에 돈을 보내시는 건가? 근데 어머니는 소식을 모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찾아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흔적이 없었어요. 혹시 학원 학부모 중에 착각을 한 분이 있나?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로 제 계좌번호가 잘못 등록된 건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알아내려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돈이 결국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생필품 정도만. 나중에 언젠가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아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냥 매달 50만 원이 왔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 돈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일부가 됐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조용히 통장을 열어보고 들어와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는. 가족한테는 말 못했어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친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누가 돈을 보내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돈으로 저는 원룸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도 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학원도 좀 안정적인 곳으로 옮겼어요. 삶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체 모를 돈이 저를 살린 것 같기도 해요. 그 32살의 저한테 매달 50만 원은 작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마움 뒤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언젠가 이게 다 뭔지 알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됐을 때 저는 이미 그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여전히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매달 크게 놀라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삶의 일부. 7년이 됐을 때는 가끔 잊고 있다가 25일이 되면 생각나는 수준이 됐어요. 그만큼 일상이 됐어요. 9년이 됐을 때 저는 39이었어요. 학원 강사 생활도 자리가 잡혔고 전세도 좀 더 나은 데로 옮겼고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 25일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어요. 날짜를 잘못 봤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25일. 맞았어요. 통장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 오면 안 되는 돈이었잖아요. 라고 혼자 속으로 되뇌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들어오던 게 갑자기 없으니까. 다음 날도 없었어요. 이틀 뒤에도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김수진 씨께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가 낯설었어요. 서울 지역 번호였는데 개인 번호가 아니라 뭔가 사무실 번호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냥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으려다가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번호를 검색했더니 대기업 H그룹 비서실로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H그룹이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대기업. 제게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그룹. 거기 비서실에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돌아다녔어요. 10년간의 송금, 비서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밤새 생각했어요. 혹시 H그룹이 보낸 돈이었나? 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그 그룹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뭔가 그 그룹이랑 관련이 있었나? 아버지는 그냥 작은 건설 회사에 다니시다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어머니와 관련된 건가? 새벽 3시에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의 꼬리를 잡고 있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벨이 울리고 받았어요.
H그룹 비서실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또렷하고 단정했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다가 저 김수진인데요. 어젯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네. 잠시만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음악이 흘렀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았어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한승구 회장님 개인 비서 최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한승구, H그룹 창업주 한승구 회장. 80대 어르신. 한때 재계를 호령하셨던 분. 지금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주 중으로 시간을 잡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지러웠어요. 한승구 회장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왜? 제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최상우 비서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건 직접 만나셔서 회장님한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만남은 이틀 뒤였어요.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어요. 제가 가본 적 없는 급의 호텔이었어요. 로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카펫 색깔부터 안내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최상우 비서가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복도를 걸어서 방 앞에 섰어요. 노크 2번. 문이 열렸어요. 안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80대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상당히 마른 분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손도 많이 여위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 맑았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저를 보는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승구 회장이셨어요. 저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어색하게. 회장님이 조용히 앉아요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작았는데 또렷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 맞은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회장님을 봤어요. 그러다가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많이 당황했죠? 저는 네, 솔직히요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요. 그러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저한테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어요. 김정호라는 사람 아나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데요 라고. 회장님이 당연히 모르겠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이는 내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김정호. 한승구 회장의 오래된 친구.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대요. 가난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랐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같이 했어요. 작은 사업체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갈렸어요. 회장님은 사업이 잘 됐고 친구 김정호는 그렇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커가는 동안 김정호는 이곳저곳에서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그 친구를 꾸준히 도왔어요. 돈도 빌려주고 사업에 같이 엮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크게 사업이 된 시기였는데
그때 사기를 당했어요. 내부에서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김정호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장님 말씀이 계속됐어요. 그 배신으로 사업이 위기가 됐고 회장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김정호는 그 이후 종적을 감췄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회장님은 혼자서 다시 일어서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리고 지금의 H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배신한 친구 김정호가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나타났어요. 병이 깊이 든 상태로요. 회장님은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대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피폐해진 걸 보고 못 이기셨대요. 치료비를 대주셨어요.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김정호는 그렇게 마지막 몇 년을 회장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회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자기한테 딸이 있다고.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데 그 애만큼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이 김수진이라고.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수진. 나요? 저는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김정호라는 분이 제 아버지세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배신을 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앉아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김정호, 그러니까 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을 떠나 있었대요. 경제적으로도 무능했고 여러 번 집을 비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살다가 결국 더 이상 못 버티고 어머니도 집을 나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나간 게 내가 너무 어릴 때였어요. 아버지라고 기억하는 분은 제가 10대 때 잠깐 봤던 분인데 그게 진짜 친아버지였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다른 분이었는지 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저를 키운 건 외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도 제가 20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 혼자였어요.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 가족 이야기가 많이 비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 외할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던 것, 어머니 이야기를 묻지 않으셨던 것. 그게 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정우가 나한테 부탁할 때 당신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혼자라고. 그래서 내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지은 빚이 있으니 그 빚을 그 딸한테 갚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50만 원, 10년, 6천만 원. 그게 친아버지의 빚이었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갚은 거였어요. 나한테 직접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뭔가를 남긴 거였어요.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회장님이 12년 전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계산했어요. 송금이 10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부탁을 하셨던 건가? 그러면 2년 동안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시작하신 건가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이가 직접 부탁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분이
죽어가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직접 나타나지도 못하고 편지 한 통도 못 보내면서 그냥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처량하면서도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물음을 입 밖에 냈어요. 회장님이 오래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겠지. 자기 삶이 너무 볼품없어서. 그리고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근데 사람이 무너지면 앞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걸 알아도 그 미안함을 들고 나타날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미안함을 들고 나타날 용기가 없는 사람. 화가 나야 하는지 슬퍼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부재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이 감각이 너무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당신한테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오래 지낸 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 했는데 10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봤어요. 마른 얼굴, 손, 앉아있는 자세. 많이 아프신 거구나. 저한테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 같아서.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별로 울 것 같지 않았는데, 기억도 없는 아버지한테 감정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말 하나가 뭔가를 건드렸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대신 이름도 없이 돈을 보내는 것. 저는 한참 울었어요. 조용히.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셨어요. 그 공간에서 오래된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도 아마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많은 것들이 남으셨겠지 싶었어요. 배신한 친구를 미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도왔던 그 감정들이. 한참 뒤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는요? 회장님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김정우한테 들은 건 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셨대요. 그게 또 하나의 벽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그건 이날도 알게 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채로 남아 있어요. 회장님과의 대화는 1시간쯤 이어졌어요. 떠나면서 회장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뭔가 어렵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그이한테 빌린 게 있어서.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호텔을 나오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잠시 서 있었어요. 차갑고 가는 비였어요. 10년. 매달 50만 원. 이름 없는 송금. 아버지의 빚. 마지막까지 생각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비를 맞으면서 제 안으로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찍힌 거라 별로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흑백이에요. 아기인 저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이 좀 흐려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분이 김정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간 순간이었어요. 사진 속 흐릿한 얼굴,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들어온 50만 원. 그게 다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건. 그런데 충분한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충분했어요. 다시 삶이 이어졌어요. 그 만남 이후로 저는 뭔가 달라졌냐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전세 살고, 주말엔 마트 가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매달 25일이 오면 통장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끊길까? 이게 뭘까? 언젠가 뭔가 들이닥치는 거 아닐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돈은 더 이상 오지 않지만 그 대신 그냥 25일이 지나가요. 아무 긴장 없이.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도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어떤 분인지,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그 기준 자체가 저한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나를 생각했다는 것. 그게 어떤 모양이었든, 그게 전부이든 아니든, 마지막에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만큼은 진짜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승구 회장님이 10년 동안 아무 이득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배신한 친구한테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고 그 친구 딸한테까지 10년 동안 묵묵히 송금을 해오셨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면서도 그걸 나눌 줄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요.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두 분 모두에 대해 생각이 복잡해요. 아버지는 배신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엔 딸을 걱정했어요. 회장님은 배신당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나쁜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많은 것들을 잘못 선택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달랐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옳은 선택을 하면 그게 남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드라마 같지 않죠? 재벌 2세가 나를 찾아와서 전 재산을 상속한다거나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50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이름 없이. 그리고 노인 한 분이 호텔 소파에서 담담하게 해준 이야기. 그게 제 이야기의 전부예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더 진짜 같아서요.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작고 소박하게, 그러나 어딘가에 깊은 사연이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조용히 뭔가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중 하나예요. 다만 이제는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게 됐어요.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의문이 사라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한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이유를 모르는 것들,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는 것들. 그게 있어도 괜찮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되는 때가 와요. 아니면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기도 해요. 어떤 방향이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로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 만남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일상을 보내면서 자꾸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주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기억이 없는 아버지. 이름만 아는 사진 한 장 속 흐릿한 얼굴. 저는 원래 아버지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없었고 없는 게 당연했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외할머니만 계셨고 외할머니도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 간다, 부모님 뵈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없었던 감각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각. 보고 싶다기보다 그냥 어떤 분이었을까 라는 궁금함 같은 거요.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말을 하는 분이었을까? 어떤 걸 좋아하셨을까?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전화로. 그 뒤로 회장님이랑 가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회장님 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됐어요. 회장님이 들려주신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들. 노래를 잘했대요. 특히 옛날가요. 술자리에서 노래 한 소절 나오면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조용해졌대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상황이 안 좋아도 일단 웃고 시작하는 타입이요.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했대요. 문제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었으니까요. 손이 컸대요. 돈이 없을 때도 남한테 사주는 걸 좋아했대요. 그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한 원인 중 하나였대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 사람이 형태를 갖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흐릿한 사진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고 웃음이 많고 손이 컸던 사람.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고 가족을 떠나고 배신을 하고 마지막에 딸을 걱정했던 사람. 그게 아버지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솔직히 미워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너무 오래됐고 너무 멀어요. 그냥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나를 생각했던 사람. 그것만 남아요. 회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건 그 뒤로도 계속 느껴졌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은 또렷하셨어요. 한 번은 통화에서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했어. 일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맥락 없이 들으면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니까 달랐어요. 배신당한 친구를 마지막까지 도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김정우를 끝까지 도운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이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후회는 없어. 화는 났었지. 오래 났었지. 근데 후회는 없어. 화는 났지만 후회는 없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후회가 따라오고 후회가 없으면 화도 없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도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면 후회는 없을 수 있어요.
회장님이 그 친구를 도운 건 어쩌면 화를 억누른 게 아니라 화보다 더 큰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도 복잡한 관계였고, 동정이라고만 하기에도 오래된 무언가였고, 그냥 그 일을 끝까지 사람으로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람으로 보고, 그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서 또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내 행동이 결국 내 삶을 만든다는 것. 회장님이 배신자를 배신자로만 봤다면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저한테 10년 동안 돈을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그 넓은 시각이 저를 여기까지 이어지게 한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10년 동안 몰랐어요. 매달 돈이 오는 게 아버지의 부탁이었다는 것도, 그 부탁을 이행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도, 그냥 이유 모를 돈이 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다 알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롭다고 느낄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어쩌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회장님은 그 뒤로 몇 달 더 계시다가 지난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부고를 알리는 연락이 비서분한테서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멍하게 있었어요.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된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큰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조용히. 아는 사람도 없고 뒤에 서서 잠깐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가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학원 강사예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10년간의 송금, 아버지의 부탁, 회장님의 약속, 호텔에서의 1시간. 이게 다 제 이야기예요.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배신하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약속하고 지키고,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어딘가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양으로. 1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그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비밀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죄가 되는 것, 숨겨야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제 비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설명할 수 없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말을 하려면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돈이 10년 동안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아는 친구가 뭐라고 할지, 어떤 눈으로 볼지, 혹시 내가 사기에 연루된 거 아니냐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반응이든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비밀을 혼자 안고 산다는 게 처음엔 그냥 침묵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달라져요. 그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조금씩 말하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요즘 어때? 살기 좀 어때? 라고 물으면 예전이라면 그냥저냥이지 뭐라고 했을 텐데 그 비밀이 생기고 나서는 뭔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점점 표면적인 대화만 하게 됐어요. 깊은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랑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닌데도 그리고 비밀 하나가 다른 비밀들을 만들기도 해요. 이상한 말 같은데 진짜로 그래요. 그 돈에 대해 비밀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이 어려워졌어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조금 모아뒀다고 얼버무렸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전부는 아니었죠. 그 얼버무림이 쌓이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불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자꾸 어딘가서 막혔어요. 그 막히는 부분이 바로 25일마다 들어오는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풀렸을 때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의문이 풀린 것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상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편했어요. 우리가 비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기 위한 비밀도 있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설명하기 어렵거나 말하기 애매한 것들도 있고, 어떤 종류든 비밀을 갖고 산다는 건 에너지가 들어요. 그걸 유지하는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10년 동안 그 비밀을 유지하는 데 쓴 에너지를 다른 데 썼다면, 더 솔직하게, 더 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물론 그때는 비밀을 말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유를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비밀을 안고 사는 건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걸 그 경험으로 배웠어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하는 게 낫다는 것.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으면 낫다는 것. 그게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나 자신을 더 가볍게 해요.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저는 그 10년 동안 그 돈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3달쯤 지나서부터요. 이유를 모르더라도 그냥 있는 것으로. 그게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면 그게 너무 괴로워요. 모르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파고들고 알아내려고 해요. 저는 그 반대로 가다가 오히려 평화로워졌어요.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10년 뒤에 알게 됐을 때 아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몰라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모르는 채로도 살 수 있는 힘. 그게 또 하나의 삶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 이후에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더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이야기를 갖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각자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 오래된 상처, 알려지지 않은 비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
우리는 서로를 너무 표면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직업, 나이, 외모, 사는 곳, 이런 것들로 사람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훨씬 복잡하고 풍부해요. 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강사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겠죠. 그 생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요.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라는 쪽으로, 그게 관계를 더 깊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게 해요. 이 이야기 3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찾고 싶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 떠나셨는지 알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데 어쩌면 아버지 이야기처럼 알게 됐을 때 오히려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더 무거울 때도 있으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준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질문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답이 없는 질문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계속 들어주셔서